안녕하십니까. 영상 송출 문제로 시작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해결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둘째 날이고요. 주제는 아이 잘 키우는 부모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에 대해서 김창기 원장님께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애착관계 패턴과 올바른 양육 기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요.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공의 수료하시고 전문의 자격 취득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의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연세대학교와 성균관의대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강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룹 동물원에 멤버셨고 현재 김창기 밴드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저서로는 노래가 필요한 날, 당신의 아이에게도 리듬이 있다, 나는 아이의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가 있고 번역서로는 역전의 심리학, 장기 역동 정신치료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창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또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 또 성공적인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 뒤에는 안정적이고 훌륭한 부모가 있다라고 하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썩 만족스러운 아이는 아니었어요. 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인간은 또 기질이 있거든요. 양육막이 절반, 기질이 절반이 있는 것이죠. 우선 기질부터 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감정의 색깔이 보통이냐, 우울하냐, 쾌활하냐. 또 그다음에는 새로운 것들에 접근하는 위험 감수하는 경향들이 보통이냐, 그건 무서워하느냐, 적극적으로 너무 달려드느냐. 이런 것들이 다 기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것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애들을 한 10년 동안 쭉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양쪽 끝들이 생활에 지장이 되는 수준 한 10% 정도 생각한다면은 우울한 성향의 아이들이 한 10%, 또 불안한 아이들이 한 10%, 그다음에 너무 쾌활하고 너무 충동적인 아이들 한 15에서 20% 이런 아이들이 ADHD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타고난 뇌의 전두엽의 조절 능력들 문제 혹은 편도, 감정을 담당하는 센터의 과잉 활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 아이들은 내만 같이 되지 않지? 타고난 기질,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들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수긍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시는 게 첫 번째 기본이겠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성숙시키는 또 잘 훈육시키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애착이론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하려고 하죠. 애착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정적이고 사회성 좋고 감정 잘 조절하는 아이들로 키우는가를 이제 60년대부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렇게 가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적인 것들을 평가하면서 어떤 부모들이 좋은 아이들을 키우나, 아이들을 잘 키우나라는 그 특성들을 찾기 시작했죠. 자, 오늘 가지고 가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술보다도 근본적인 마음, 태도가 어떠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의 조건들은 딱 당연히 연구 안 해도 알만한 얘기들입니다. 따뜻함. 저도 제 아들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애착의 근본을 끄집어내서 아이를 볼 때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게 해야겠죠. 아니면은 웃는 얼굴을 더 확장시켜서 딱 봐도 그냥 편하게,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따뜻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감성이죠.
우리 아이가 어떤 신호들, 어떤 것들을 나에게 보내주고 있는지, 또 아이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에 잘 맞게 적합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막 이 내 컴플렉스에 갇혀서 나는 오빠한테 다 뺏겨갖고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못했던 거 다 해야 돼. 내 억울했던 삶을 대신 살아줘야 돼. 하거나 나는 공부를 잘 못해갖고 저 왼수 같은 사람 만나갖고 내 인생 망쳤으니까 너는 내 발 밟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컴플렉스에 갇혀 있으면 아이가 보내주는 신호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자, 민감성 좀 내려놓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나옵니다. 일관성. 화가 나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고 참 답답하고 그러면 이 화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은 애들 혼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애들이 강아지 걷어차게 돼 있는 거고, 동생 때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을 하면서 아이를 잘 대하는 것. 기분 좋을 때는 이리 와 내 새끼야 했다가 기분 나쁘면 저리 가 이 왼수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일관성을 잘 지켜줄 수 있는 부모들은 배우자끼리 서로 조합이 잘 맞고 팀 플레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아빠, 좋은 아빠의 조건은 여러 가지 뭐 필요 없어요. 엄마 화 풀어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옛날에는 동네가 있어갖고 완충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창기 엄마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창기 도망가 뭐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아파트 문 꽝 닫히면 엄마 잘못 만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온몸을 바쳐서 엄마의 화를 풀어주고 엄마를 기쁘게는 못해도 최소한 아이들에게 화를 내진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엄마의 감정 조절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1차적인 양육자인 엄마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아빠들은 애 데리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기껏 지금 틀자만 하는데 당신이 와서 다 망쳐버려. 엄마 말 잘 듣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여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화를 풀어준 다음에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당연히 엄마들이 따르겠죠. 안 따르신다면 잘못 고르신 거죠. 네 번째로는 관계 개선 능력입니다. 관계 개선은 더 어른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싸우고 나서 엄마 화 풀어 미안해 하는 거는 이거 너무 힘들어 견디기. 엄마 화 좀 풀어줘.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일정 기간 동안 거리를 두고 감정을 식힌 다음에 부모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화를 내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 같아. 너도 다음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나도 다음에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 이럴 때 아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너 때문에 이랬잖아가 아니라 너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자. 너 때문에 아니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거나 기쁘게 했거나 그것이 바로 아이 메시지, 나 대화법이죠. 자, 이렇게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결국에는 찾아내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따뜻함, 민감성, 일관성, 관계 개선 능력. 매일 요 네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특성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들은 좋은 부모의 조건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의 조건, 좋은 배우자의 조건, 좋은 지도자의 조건, 좋은 선배의 조건이 되겠죠. 결국은 애착이라는 것이 우리 편,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편,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보호를 받고 의지하고 또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어떤 본능적인 그 사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애착 심리죠. 그의 조건들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적인 겁니다. 마음이 곧게 서야지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기술만 익혀서 하려고 하면 금방 들켜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모습으로 대하고 자꾸만 서로 대화하면서 화를 풀려고 하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따뜻하고 일관적이고 민감하게 또 대화를 해서 관계를 잘 개선해 주면서, 왜냐하면 인간들은 늘 선의를 가지고 만나도 늘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더 현명한 사람들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풀어준다면 애들이 와, 우리 엄마 되게 좋다, 우리 아빠 되게 좋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은 잘 도와줄 것이고 또 내가 잘하면 칭찬해 줄 것이야. 이렇게 되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타인이 우군일 것이라는, 타인이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 신뢰, 불신은 가지고 있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잘하면 도와줄 거고 칭찬해 줄 거니까 내가 해보지 뭐 하면서 자율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도성이 생기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배우셨었죠?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또 아이들 주도성, 자율성, 주도성, 그다음에 근면성, 이런 것들을 잘 그 나이에 걸맞게 키워주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정적인 애착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의 약 50% 정도가 안정적인 애착 유형이죠. 우리 인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맨날 부모가 혼내고 이웃집 애들은 저런데 너는 뭐냐 하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은 감정적인 양육을 하게 되면은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황적인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대인관계 시나리오에 더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난 안 그래 하면서 센 척하고 잘난 척하는, 하지만 오리발 짓을 하고 불안한, 그러면서 과도하게 자기 과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크는 거냐면 결국에는 보호자들이 부모들이죠. 대부분 아이가 보내주는 신호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달래다가 말 안 되면 혼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극단적인 순종을 강요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가적인 행동 방식이 생기죠. 내가 버텨볼만 할 때는 떼쓰고 고집피고 화를 내고 하는 것에서 졌을 때는 꼬리 내리고 아양 떨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본인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곁에 많이 있죠. 맨날 화내고 남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 이럴 때 그 강도는 처음에는 아양 떠는 것부터 나중에는 청소년기가 되면 막 엄마 때리고 엄마한테 욕하고 처벌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는 좀 더 해드리도록 하죠. 반면에 저도 그런 건데 민감성이 부족한 부모들 밑에서 크게 되면 우울하거나 너무 바쁘시거나 너무 엄격하시거나 그럴 때는 전반적인 보살핌이 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착한 애로 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욕구들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수심을 느끼는 아이들로 크게 되고 너무 과잉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아이들이 되게 되죠. 이럴 때는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모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착하고 친절하고 부모가 필요로 하는 원할 것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눈치를 자꾸 맞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그냥 감정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을 하면 강박적으로 남을 돌봐주고 순응하는 역할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심각한 아이들은 더 심각하죠. 학대받은 아이들은 여기서는 얘기하지 말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결국에는 애착 관계, 애착 분류가 어떤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파악하게 되죠. 제일 쉬운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 어떤 엄마니? 그러면 우리 엄마 말도 마세요. 막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또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얘기될 때는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인 애착 유형인데 화를 계속 낸다, 탓을 계속한다라면은 내가 너무 과하게 억압하면서 키웠구나, 좀 풀어줘야겠구나라는 것을 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애착 유형의 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원장님. 정말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이런 게 어떻게 애착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식의 애착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아이 성격을 사실 15분 내에 좀 다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중요한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그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분간 강의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남은 한 30분 시간, 그러니까 한 8시 15분까지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학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 형제 자매와 부모님하고만 상호 교류를 잘하고 지내도 사회성은 잘 발달이 될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거든요, 예. 원장님. 어머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친구들 잘 못 만난다고 사회성이 발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성 그냥 쭉 고사리 펴지듯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 상태, 부모와 형제와들과 안정적인 애착 상태로만 있다면은 사회성은 저절로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부모님이거든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하고만 잘 지내고 있다고 해도 산골 속에서 살아도 사회성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인지적인 능력보다도 훨씬 인간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사회성의 기본적인 마음들을 볼까요? 저는 계속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들보다는. 사회성을 잘 발전시키려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집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것이 나한테도 돌아오더구나 라는 경험들을 하고 자란 사람들이 사회성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집에서 오죠.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대인관계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우호적으로 대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오나요? 엄마 아빠와의 상호작용에서 오죠. 물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맺는다면은 형제들과도 관계를 잘 맺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성은 저절로 엄마 아빠의 사회적인 능력들을 보면서 발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걱정된다면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은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때 어땠을까? 그것만 하는 것만, 그래서 역할극을 해보거나 넌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레파토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회성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애착 관계가 사회성 발달의 기본이 되고 이런 게 좋다면 사회성은 때가 되면 저절로 잘 발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아이가 2명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맞으면 복수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맞은 애가 또 복수를 하는, 이렇게 반복이 돼서 결국은 싸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돌이나 들고 있는 장난감으로 때려서 상처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경우에서는 꼭 양육이 잘못돼서 혹은 애착 관계가 잘못돼서일까? 너무 충동적이잖아요. 지금 장난치다가 맞은 근데 돌을 더 들고서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나 그래도 위험해하지, 조금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혹시 ADHD의 증상들을 보고 설마 우리 아이가 ADHD겠어 하면서 계속 그 피해 의식과 분노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제가 부탁드리기에는 이 사연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그 위험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가 ADHD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맞았다고 형한테 맞았다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칼을 나면서 복수다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러면 약이 필요하다는 식이죠. 예, 한번 꼭 병원에 데려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 싸우는 정도가 좀 이렇게 돌이나 이렇게 그 정도가 되면은 정말 위험하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이 정도면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빨리 온 건지 반항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도 짜증을 내고 가끔 나쁜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야단을 쳐야 하는 건지 사춘기 아이보다 더 사춘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사춘기 아닙니다. 이것은 충동을 조절 잘 못하거나 아니면 훈육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중학교 1학년 형이 있다면 6년 차이라면 늦둥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늦둥이들 노산의 경우에서는 ADHD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ADHD 너무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선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충분히 강한 훈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에는 더 엄하게 훈육을 하고 커갈수록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 발달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착한 아이가 돼서 칭찬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늘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은 말 잘 듣는 애가 돼서 칭찬을 받을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갈등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착한 아이로 인정받는 쪽이 경험이 더 많았을 때 아이들은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얻게 되죠. 반면에 때를 쓰고 고집을 피워서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쟁취했을 때는 꼭 해리포터에서 생일 선물 30몇 개 받고 하나도 못 받았다고 떼쓰는 두들기 같은 심술쟁이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럴 때는 단호하게 야단을 쳐야 되고 처음에는 말, 그다음에는 벌, 정 안 될 때에는 매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원치 않는 행동들, 위험한 행동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대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매대서 절대로 매는 허용할 수가 없다 한다면은 불리죠. 방에 들어가 있어.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서 뭐 물건 부수고 해도 가만히 있어야죠.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서는 인내심이 오래 못 가고 그다음에는 엄마가 또 어떻게 나 싫어할까 봐 걱정돼서 애교를 떨면서 나오겠죠. 바로 저항적인 애착 위험으로 커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단순한 규칙들을 엄하게 적용하고 다른 것은 잘 놀아주고 칭찬해 줄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무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훈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늦둥이라서 좀 훈육을 약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어린 시절 본인 부모님과 함께 놀았던 경험이 거의 없고 학교에 다닌 뒤로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라는 말씀에 충실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요. 우리 부모님께서 전형적인 이제 회피적 애착 유형의 형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하지 않고 또 감정 교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보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잘 해주지 못한다. 근데 저도 보고 배운 거 별로 없지만 잘 놀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기 뭐 오디션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선택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 교류죠.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민감하게 아이들이 보내주는 신호들과 아이들의 감정들을 잘 읽어주면서 같이 재미있게 애가 좋아하는 거 딱지치기 하다면 딱지치기 하고 소꿉놀이 하자면 소꿉놀이 해주면서 그렇구나 놀이치료 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엄마 아빠와 노는 시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전개가 일어나죠. 처음에는 와 우리 아빠 좋다. 그러면 와 우리 아빠 이런 것도 안 해 대단하다. 그러면 와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다.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인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존경. 그것이 바로 놀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바라봐주고 잘하네. 그래 같이 하자. 좀 져주고 신나게 해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고 있구나. 네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네. 참 좋겠다. 아유 참 슬프겠다. 짜증났겠다.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바꿔 생각해 볼까?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을 계속 풀어낼 수 있게 한다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잘 놀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힘내시고 용기 가지세요. 네.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아이들하고 놀이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놀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자꾸만 주셨습니다. 교육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예, 자꾸 어떤 놀이가 있는데 이거를 하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애한테 주도권을 주고 같이 긍정적인 게 역시 놀 중요한 때는요.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4학년이어서 사춘기 초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숙제나 심부름 같은 거를 시키면 약간 툴툴거리면서 하는 편인데 마음에 불만을 품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좀 기호이신지 몰라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4학년인데 심부름 시킬 때 툴툴거 잘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심부름 시킨다. 왜 나만 시켜? 이러면은 그 피해의식이 있는 거면은 저항적인 애착 유형이죠. 따르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너무 공손하고 강박적으로 순응하고 강박적으로 엄마를 보살펴주는 것도 회피적인 애착 유형. 그래서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공허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4학년짜리 아이가 좀 툴툴거리면은 그런다고 엄마가 나 싫어하겠어? 그렇다고 또 이렇게 거부하면 또 안 되지. 우리 엄마가 부탁하는데 또 해줘야지. 또 공부도 좀 해야지. 라고 하니까 전형적인 아주 보편적인 안정적 애착 유형의 4학년짜리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사춘기 하는데 저항적인 상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더 크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사랑해 주실 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아이가 부모를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있는 거는 같은데 부모를 위해서 좀 그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가정 환경이 아이 위주의 삶이 아니라 그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상황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아이의 감정을 많이 다치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현명한 대처 방법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 괄호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는데 그 조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눈치를 보게 되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불편해지니까 더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힘들다고 자꾸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엄마는 탈출구를 찾아가는데 아이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이유들을 다 설명해 주셨네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모가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그럴 때 그러면 나를 보살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 주는 사람을 내가 보살펴서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보살펴 주게 하는 역할이 전환되는 거죠. 엄마를 돌봐주는 이런 것이 전형적 회피적 유형의 회피적 애착 유형의 한 분류죠. 같이 공부했었지만 강박적으로 남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조부모 중심의 가정에서 컸죠. 애들은 맨날 찬밥이었었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드신 다음에 아버지 드시고 그렇게 되는 건죠. 그런데 꼭 조부모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시댁에 사들어가 있는 아빠, 엄마가 우울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내주는 신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불안해져서 엄마를
안심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부모를 너무 이해하려 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상하시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시고 남편은 우울하다고 동굴로 들어가고, 그러면 자꾸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감정이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시부모님한테 혼나면은 애들을 혼내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은 몰라 하고서는 신경을 안 쓰게 돼 있거든요. 자, 막아줘야 됩니다. 아버지, 힘들다고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애들을 지켜줘야죠. 그러려면은 엄마를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정서적으로든 엄마를 안심시켜주고 엄마의 화를 풀어줘야지 아이들이 저렇게 눈치 보면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엄마에게 효자, 효녀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커서 강압적이고 착취적인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니까요. 그럼 우리 집 큰일 납니다. 애들을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빠, 엄마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지금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부모님들인 것 같은데요. 비록 지금이 최선의 환경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 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부모님의 관계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해피하다면 그렇죠. 예, 아이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그 부모님 아이들이 마음이-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다 답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학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고요. 직업 목표 의식과 공부 욕심이 있는 아이인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맡기는 게 나은지 부모가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서 아이를 이끌어줘야 하는지 최선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직업 목표 의식이 톡톡실하고 또 공부 욕심이 있고 자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감사해야죠. 그렇죠.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엄마는 좋은 학원에 대치동 학원에 보내려고 하고 아니면 과외를 하려고 하고, 아이는 간섭받기 싫으니까 내가 인강 보고 아니면 혼자서 내가 문제집 풀면서 할 거야 라고 하겠죠. 결국에는 간섭받기 싫다는 얘기고 강요받기 싫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이가 꽤나 강요받으면서 자랐겠구나. 그리고 엄마랑 같이 가면은 불편해진다, 복잡해진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추측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맡겨놔야죠. 상담실에서 진료실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부모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보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시간을 주고 계속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이죠. 그래, 네가 하겠다는 대로 했었는데 잘 되었는가? 잘 되었다면 축하한다. 근데 잘 안 되었다면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놔두고 있으면서 애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고요. 어쩌면은 아이가 너무 지나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자꾸만 공부하다가는 나 공부 안 해 라고 하게 될 수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좀 네가 하는 대로 좀 비효율적이지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한 경계심, 그 엄마 아빠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불안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저절로 굴 밖으로 나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최소한 자기만의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뚜렷한 목표 의식과 공부 욕심이 있는 아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아이를 믿고 기다리다가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는
도와주는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친구한테 카톡을 보낼 때 본인이 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엄마한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 실수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할까봐 매사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자존감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좀 됩니다. 저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초상권을 주장하고 페이스북에 제 딸 얼굴 올리지도 못하고 제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차단해 버렸어요. 딸이. 좀 그런데 이거 고의가 다 보여주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엄마와 과잉 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 주도성,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엄마가 너무 강하게 되거나 아니면 애가 너무 약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말이 뭐 대단하게 타인에게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자기가 타인들의 말과 언행에 상처를 받고 속상했던 것이겠죠. 투영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엄마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 그동안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몰랐다. 미안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의 마음을 상처를 잘 보듬어주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 그런데 매번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하는 거 아니야. 좀 용기를 가지고 회피적 애착 유형의 아이겠죠. 용기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도록 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네가 감당을 못할 때는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대단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무슨 대단한 문제가 생기겠니? 용기를 내보고 용기를 내었을 때 칭찬해주고 엄마는 점점 떨어지자고요. 네가 알아서 해. 잘하잖아. 라고 말해준다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서히 이 경계심, 이 두려움, 방어벽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면은 강박적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간다면은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좀 조언드립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비슷한 좀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 혹은 엄마가 너무 아이가 엄마한테 과잉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 좀 자신감을 좀 괜찮아, 너 혼자 할 수 있어,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 만약에 그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혹시 뭐 강박증이나 이런 건 아닌지 좀 필요하면 진료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몇 가지 질문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엄마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억울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유 없이 놀이터에서 때렸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 아이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는 아이 믿어줘야죠. 제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통장만 처음 만들려고 돈 갖고 가다가 10원 갖고 가다 뺏겼어요. 동네 형한테. 그래서 집에 와서 엉엉 울었더니 엄마가 너 맨날 돼지저금통 훔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이런 거짓말까지 친단 말이야.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행동들이 자꾸만 되풀이된다면 의심은 해야겠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의심하는 말을,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오히려 우리 아들 억울했겠네요.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러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놀이터에서 친구 때렸다고 하면 곧장 그 친구에 비해서 연락이 오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 폭력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훈육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일단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 아이를 대해주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증거가 없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의 등하교를 언제까지 함께 해줘야 할까요? 아이도 혼자 다니는 걸 불안해하지만 엄마인 저도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게 불안합니다.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아이 독립심을 키우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아이가 원할 때까지 함께 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니 맞춰주면 되는 건지요? 이런 질문 해주셨거든요. 아마 자, 초등학생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죠. 예. 자, 아이가 원할 때까지 함께 다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3학년만 돼도 벌써 엄마 저리 가. 그렇죠? 이거는 누구야 하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3학년이 돼도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한다면은 분리불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분리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선택적 함구증이라든지 발표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동반될 것이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내주신 사연에서는 두 번째 줄이 가장 단서인 것 같아요. 아이가 혼자 가는 것이 불안해서 엄마가 따라다니고 같이 불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키워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어나겠어? 네가 한번 가봐라고 말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엄마가 불안해서 따라다니다가 아이한테 차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죠. 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등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에서도 잘 못할까 봐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같이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저항적인 아이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네. 아이가 한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그 엄마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이가 원하면 같이 다녀주시는 거는 좋은데 혹시 어머님이 불안하셔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아이가 뭐 분리 불안 장애가 있는 것 같은지 모든 생활에서 뭐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엄마 외에 딴 사람하고는 뭐 말을 안 한다든지 발표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요게 마지막 질문 답을 주실 수 있는 아니면 시간이 되면 한 질문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살 따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엄마를 배려해서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얘기해라 하고 들어주는데도 이 8살부터 이제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스스로 하게 해둔 탓인가 같아서 속상하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아이들은 딱 걸어잡고 나 괜찮아요. 캔디처럼 웃으면서 절대로 자기 힘든 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엄마가 아이의 마음, 추측되는 마음들 읽어줘야겠죠. 고생했다 우리 딸. 힘들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우리 딸 고마워 사랑해. 너 힘든 건 없니? 괜찮아요. 계속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근데 저 보면 좀 힘들 것 같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심을 하고 조금씩 얘기할 텐데요. 그때 가서 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가 되면은 다시 쏙 들어가 버리겠죠. 굴 속으로. 이거는 꾸준하게 살아온 횟수만큼의 개월수 12살이면 12개월 동안 꾸준하게 천천히 방어의 벽을 풀어주시자고요. 정신치료할 때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엄마가 아이 정신치료, 놀이치료 해준다고 생각하시자고요. 네. 그 아이가 혼자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주는 주라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혹시 어쩌다가 좀 마음을 보여주면 공감을 잘 해주실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한 질문 정도 더 받아도 되겠죠? 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아버지 같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 다 재택근무고요. 아이들도 원격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싸우는데 본인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혼내고 중재하느라 매일이 전쟁터라고 하는데요. 집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굉장히 많은 일이죠. 지금 사무실도 집으로 들어오고 학교도 집으로 들어오고 식당도 집으로 들어오고 다 집으로 들어와서 집이 바글바글 거려요. 거기다가 또 같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인간이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지 않고 부정적인 경험들도 많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서로 간에 거리를 두자는 거죠. 방 사각형 있으면 양쪽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서로 상호작용 하지 말자고요. 되도록이면은 지금 이러고 있다면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식사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때는 같이 모여서 재밌게 하지만 일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옆에서 신경 쓰게 만들면 화내게 돼 있거든요. 어쩌면은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을 과잉 통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해서 자꾸만 더 싸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부모가 화를 참을 수 없을 때는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우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나가세요. 아이들은 싸울 것입니다. 부모가 유행군이 없으면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해결해요. 저도 형한테 맨날 맞으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게 해야지. 자꾸만 유행군이 들어가면 전쟁만 길어져요. 특히 과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지 말고 단호하게 형 말 들어, 누나 말 들어, 언니 말 들어 라는 식으로 해서 서열들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강압적인 태도들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첫째의 강압적인 태도들을 막아주는 그런 양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24시간 한 공간에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그 서로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집안에서 약간씩 좀 멀리 있는 방법. 정서적 거리두기죠. 예, 아니면은 좀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오시는 방법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셨고요. 오늘 강의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 해주신 김창기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2차시고요. 둘째 날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아이 잘 키우는 부모이고 두 번째 강의는 마음의 문 닫히면 안 됩니다.입니다. 배승민 교수님께서 부모가 자녀의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집에서 자녀들과 슬기롭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석박사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로 계시고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총무이사로 계십니다. 법무부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지원센터인 인천 스마일센터 센터장으로 계시고요.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시고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십니다. 여성가족부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 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같은 센터의 자문진료의사로 계십니다. 서적으로서 애도와 전문 치료 서적을 많이 번역을 하셨고요. 일반인을 위한 정신건강 서적을 출간하셨습니다. 내 아이에게 보내는 SOS,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감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앞 시간에 김창기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소통이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느꼈었던 거를 지금은 같은 공간에 계속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더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많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진료실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던 주제를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강의를 참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들 다니시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역 문제 때문에 만날 일들이 일반 선생님들을 만날 일들이 없었는데 참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정말 지난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속해 계시고 또 질문을 사전 질문도 저희가 받고 이후에 진도가 나가는 그런 질문도 올라오는 거 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올리실 만큼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기본에 대해서 잠깐 강의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창기 원장님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것처럼 질문 내용들을 실제 현장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은 제가 진료실에서 봐도 우리 애랑 저랑 참 소통이 안 돼요 이러는 경우들에 보면은 아이랑 부모님만의 소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잘 보면 사실 직장 내
아니면은 다른 원가족, 이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의 소통 어려움, 내지는 또 많은 경우가 부부간의 소통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의사소통이 뭔가 이거 기본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본은 제가 최근에 그 올림픽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는데 그중에 배드민턴이나 이 탁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사소통의 기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통은 결국엔 공을 서로 주고받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공을 주고받을 땐 내가 공을 던질 준비가 됐는가도 잘 생각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공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이겨 먹어야 돼서 준비가 안 됐을 때 내가 막 세게 상대방은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막 세게 던져버리면 사실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기,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던질 준비가 됐는지, 그래서 내가 소통할 준비가 됐는지, 또 아이가 소통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면 보호자분들이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이럴 때 부모님이 나가시고 나서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엄마 말이 아빠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 생각해도 맞는 말인데 너가 왜 그 얘기에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냐면 아이들이 대다수 하는 얘기가 의도가 불순하다. 의도가 뭔지 딱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미 자기는 듣고 싶지가 않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만의 과잉 반응인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아이랑 같이 대화할 때도 보면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의도와 나의 욕심이 들어가는 대화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대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다 널 위한 거야. 이런 얘기가 사실 거짓말인 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의도나 욕심 없이 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피부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말하고 있는지 다 느끼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거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과 애정에 기반한 궁금증, 그리고 양질의 시간을 들이는 거,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노와 불안이 가라앉은 편안한 상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소통은 아이들의 발달이 굉장히 좀 변화가 빠른,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빠르다는 것 빼고는 어른들 사이에서의 좋은 의사소통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잠깐 관심과 애정에 기반한 궁금증 이 말씀 드렸는데요. 진료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왜 우리 애는 선생님한테만 그런 말 했을까요? 저도 이제 의심이 가서 물어봤는데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 친구들하고는 다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입 꾹 다물고 있다. 왜 친구들하고만, 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하고만 대화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제 양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아주 위중한 사건이었는데, 정말 폭력 사건이었는데 왜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한테 말을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가뜩이나 힘드신데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봐 말 못했어요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날 미워할까 봐, 나를 이제 다르게 대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리고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혼날까 봐, 이런 걱정 때문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랑 대화를 못 할 때 아이가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약간 선입견이 이미 좀 많이 있어요. 부모니까 애들 얘기는 애들이 당연히 들어야지, 뭐 이런 사고의 틀에서 저희가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흔히 얘기하는 꼰대 같은 그런 틀이 좀 저희가 애들보다 좀 강하게 있다는 건 인정을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지만 애들은 사실 세상에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세상도 부모도 가족도 그리고 사실 자신의 존재도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너무 낯설거든요. 매일매일 새로 배우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어른들보다 세상을 보는 게 자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렇죠. 엄마니까 당연히 자식 생각만 해야 된다. 뭐 아빠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족 우선해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지시는 게 어른들도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생각이 좀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익숙해지고 나한테 맞는 애들과 나한테 맞는 그 스타일이 되는 때까지 그런 소통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저희가 새 회사에 들어갔는데 상사나 동료가 편해지려면 생각해 보면은 호구조사를 막 당하는 것보단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이 있는 궁금증이 있는 상태여야지 친해지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치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양질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우리나라 또 그리고 현대 시간 사회에서는 우리 너무 시간이 없죠. 부모가 좀 살만해지면 애들이 너무 바빠지고 또 애들이 너무 부모 바라기였던 그런 어린 시절에는 막상 이제 그때는 자리를 잡느라 부모님들이 너무 시간이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팬데믹 시기라서 저희가 센터에서 만나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시니까 뭐 2잡, 3잡 뭐 밤새서 일을 하시느라고 그 시간 동안에 애들은 또 스크린을 계속 보는 뭐 영상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은 애들을 잘 키우려고 하셨던 건데 시간을 같이 못 보내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현대사회에서 어렵긴 어렵겠지만 잠깐이더라도 양질의 시간을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삶이라는 폭풍우를 견디는 힘이 되는 게 그런 양질의 시간의 기억이거든요. 아마 다들 어릴 때 좀 애틋한 안타깝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이 두고두고 떠오르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기억이 단 한순간도 없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라던가 어려움 겪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치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뭐 무비데이, 요즘에는 영상물 같은 거 찾아보기 굉장히 쉬워졌죠. 우리 가족이 짧게라도 각자 좋아하는 간식들을 가지고 영화관은 못 가더라도 같이 영화를 보는, 집에서 잠깐이라도 보는 그런 무비데이, 아니면 뭐 캠핑을 간다던가 요즘 많이 유행하죠. 또 간단하게는 슈퍼마켓에 그냥 간식, 뭐 장 보는 거 같이 다니는 것도 우리 가족만의 어떤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아이들이 느끼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강아지나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집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키울 때 애견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키울 때는 이제 산책이라던가 그런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는 거를 어른들이 가져주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 짧은 시간들이 쌓여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엔 우리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의 발달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도 최근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좀 여행을 다닐 때 느꼈었는데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음식이나 그런 활동들 생각을 하고 가족이랑 이제 여행을 갔는데 좀 낮은 산책로인데도 옛날과 다르게 이제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하시고 식사도 이제 양껏 못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몇 년 사이에 저희 부모님들의 변화를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구나, 옛날 그대로 생각하는 좀 안이한 모습이었구나 반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애들은 사실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그런 변화가 극렬하죠. 영유아 미취학 시기가 좀 그런 변화가 조금 더 큰 시기라면 또 하나가 사춘기 시기에 또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TV 프로도 순식간에 바뀌는데 뭐 옛날에 좋아하던 그 프로, 옛날에 좋아하던 놀이만 계속 어른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구나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더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틈틈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을 잘 모를 때 보면은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주변 또래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작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애가 변했다 이러시는데 보면은 이미
또래 아이들도 다 자연스럽게 변할 그 시기인데 부모님이 작년 생각만 하고 우리 아이 변화를 못 받아들이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아이들과의 비교, 그리고 우리 애가 요즘에 공부 재밌어 하는 건 뭔지, 또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부모가 어려운 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다 눈에 보이니까 알기가 좀 쉬웠는데 요즘엔 온라인화돼서 특히 이제 팬데믹 시기에는 아이들이 공부도 친구 교우도 취미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기 전에는 저 스크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시고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좀 바쁘니까 아이 생활을 전혀 서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성적표 보고 충격 받으셔서 너 다 갖고 와봐. 이게 뭐야? 너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뭐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과의 거리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취미를 해보는 게 참 좋은데 단계는 서로 다를 수 있죠. 뭐 아이는 이미 날고기는 운동 선수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가 하는 거를 같이 해보면서 운동이든 뭐 흔히 얘기하는 덕질이든 이런 걸 같이 해보는 게 결국엔 함께하는 인생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소통은 분노와 불안이 가라앉은 상태여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런 핑퐁, 아까 탁구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긴장한 상태에서 서로 한다는 거는 이건 경기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나도 아이도 불안과 분노가 잘 가라앉아야 있는 상태인가를 봐야지 그게 안 되면 결국엔 폭력, 언어 폭력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규 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게 나도 도저히 흥분해서 너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잠깐 어떻게든 멈추는 거 5초라도 좀 멈추는 거. 그게 안 되면 한 5분 정도 쉬어보는 거. 우리 가족들은 한번 흥분하면 그래도 5분도 안 되고 한 반나절 필요한지 하루가 필요한지 이런 걸 경험해보면서 좀 쉬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면 과장하면 애들은 어른들의 좋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행동, 표정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 때는 잠깐 쉬어주는 거, 거리 두는 거, 멈추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와 나 사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특히 부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려면 부모 사이가 좋은지 내가 편안한 상태인지 이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질문 내용에서도 저희가 좀 반복을 할 것 같아서 잠깐 그 질문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녀와 슬기롭게 대하는 방법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서 사실 오늘 15분 동안에 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엑기스를 오늘 짧은 시간에 좀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부모님 고민 시간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 10분간 좀 여쭤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엄마라고 하시는데 1학기 때까지는 학교 상담을 가면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 적극적이다, 모든 수업에 항상 리더를 맡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얼마 뒤부터는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억지로 달래서 보내기는 했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내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본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한데 아이의 사생활을 함부로 보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까 봐 걱정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끙끙 앓고 계신다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에 학원은 잘 가고 숙제는 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시면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실 만큼 좀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의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 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료실에서도 잘 하던 애가 좀 갑자기 지금 좀 힘들어해요. 이런 얘기를 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저는 보면은 그 전에 잘한다는 평가가 과연 맞았던 걸까? 그리고 그 전에 발달 시기에는 아이의 모습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바뀐 발달 시기에서는 그 전에 아이 모습이 더 이상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 아닌가 좀
이전의 평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경우가 보면 초등에서 이 아이의 경우에도 그렇고 여자인데 주도적이고 굉장히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주도적이고 리더형 아이들이 주변을 보듬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을 때 또는 뭐 자기랑 좀 안 맞는 아이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면서 주변 아이들한테 따돌림 내지는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요. 선생님의 평가가 과연 옳았을지 다각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부모님이 보실 땐 그냥 괜찮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이가 또래들과 지내는 모습을 양질로 평가했을 때 정말 잘하는지는 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의 얘기에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3학년인데 부모 몰래 이제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는데 못 보고 있다. 사생활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어른들의 감독 없이 주신다는 건 요즘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1강 때 김현수 선생님과 이문수 교수님한테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핸드폰을 어른들이 전혀 아무런 터치 없이 특히나 밤늦게까지 받는다는 건 총을 그냥 잘 써. 니네가 조심해서 써야 돼. 그러면서 그냥 쥐어주고 어떻게 쓰는지는 안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좀 관리를 도와주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성장기 아이들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을 해칠 정도로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다시 한번 아이랑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갑자기 변했다.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변했다 할 때는 사실 제가 얘기 들어보면 부모한테는 얘기를 못했던 어떤 아이가 충격을 받을 만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왜 나한테 반항하지? 왜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저러지? 그냥 사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시 아이가 정말 갑자기 변할 만한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나 좀 주변의 환경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도저히 좀 찾기 어려운데도 애가 계속 힘들어한다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좀 어머님도 좀 편해지시는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잘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은 그게 정말 잘 지냈던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발달 상태나 상황이 계속 변화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어려움이 상황에 따라서 발달 상태에 따라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최근에 무슨 스트레스는 없었는지 그거는 정말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핸드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생활 침해보다는 그걸 걱정하시기보다는 적극적인 부모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민 사례가 있는데요. 그 남자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각각 혼자만 있을 때는 엄마하고도 잘 지내고 참 순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이 같이 있을 때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잘못을 엄마한테 이르느라고 집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투면 따로 두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도록 해보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똑같이 혼났으니 엄마가 상대만 좋아한다면서 엄마한테도 삐져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든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둘이 학교를 각각 다니고 학원도 따로 다닐 때는 붙어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국인지라 이 온라인 수업 기간도 길어지고 좀 어머니께서 지금 병이 날 것만 같다라고 호소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남자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실까요? 근데 이게 각각 아이들이 있을 땐 참 순하고 엄마랑도 관계가 좋다는 걸로 봤을 때는 참 어머님이 좋은 분이시고 아이들도 기본적인 성품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은 앞에 강의에 있었던 애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이들과 나와의 애착이 어떤가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다투면 이제 따로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좀 두기도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이를 따로 둔다는 의미는 아까 제가 공 던지기로 말씀드렸는데
단식이 아니라 갑자기 복식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복식 플레이를 원래 너무 잘하시는 어떤 의학적인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세요. 근데 저도 그렇고 대다수는 갑자기 그렇게 복식 플레이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식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니들 방에 다 들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딱 종료하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단식으로 나눠서 잘 다루기 위해서 보내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 이런 거 나만 억울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냥 각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난폭해지거나 통제가 불가능해질 때 자기들끼리 해결이 도저히 안 될 때 갈등이 생겼다고 무조건 내가 다 들여보냈던 건 아닌가 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요즘 사회성 얘기 많이 하시죠. 결국엔 이렇게 싸우는 걸 통해서 사회성이 함양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이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흥분해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하시는 건 굉장히 부모님도 힘드실 것 같고요. 애들한테도 조곤조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좀 가능한 아이라면 좀 너가 글로 좀 써봐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엄마한테 매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바라는 해결책은 어떤 건지 좀 얘기하도록 이렇게 좀 준비가 됐을 때 각각의 단식 플레이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를 같이 보시느라 굉장히 특히 요즘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복식 플레이가 어려울 때는 단식 플레이를 2번 하는 방법으로 예. 그리고 아이들이 흥분하거나 억울할 때 대화하는 팁 같은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20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사전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그 눈치를 보면서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엄빠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이 딸내미가 가족이 전부 다 어렵고 불편하다고 절친한테 털어놓았나 봅니다. 그래서 절친 맘한테 그걸 전해 들었다고 하고요. 대화도 하려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아이는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만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아빠한테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담까지 쌓은 것 같고 마치 혐오하는 대상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둬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대로 둬야 하는 건가요? 그럼 이 관계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찌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안타까운 사연 주셨습니다. 네, 이제 아직 부모 눈에는 애기 짓 하고 엄마 아빠 했던 그 애기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지금 다 큰 애들을 봐도 사실 그 애기 때 모습이 다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부모만 보면 눈초리가 이미 살벌해져가지고 대화만 해도 이렇게 말 걸지 마! 막 이러면 이렇게 팍 하고 나서면 얼마나 상처가 크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춘기 아이들의 뇌에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의 뇌는 굉장히 어른들과는 다르게 급속도로 계속 변하는 시기가 특히 이제 사춘기 시기입니다. 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뇌, 남자의 뇌 이렇게 2개의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외국의 신경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나와 있고 제가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좀 보자고 주로 이제 추천하는 책인데요. 남자, 여자 아이가 특히 이제 사춘기 시기에 뇌 변화가 일어나면서 환경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한번 그 책을 같이 한번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유아 시기에는 주로 이성의 부모를 정상적으로 좋아하는 시기가 있죠. 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성의 부모를 조금 더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또 동성의 친구들, 이성 친구들하고는 안 사귀고 동성의 친구들만 사귀는 걸 좋아하는 초등학교 시기가 있죠. 근데 이제 사춘기 시기, 초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좀 꺼리게 됩니다. 자기만의 사회, 그룹이 중요해지고 독립을 중요시하면서 그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우러러봤던 부모를 평가절하하고 부모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싫어하면서 특히
특히 이제 이성 부모를 훨씬 더 혐오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얘가 또래 관계나 뭐 학교 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특히나 이제 다른 다른 동성의 부모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른들과는 그런 대로 좀 대화를 잘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앞서의 조언을 받으신 것처럼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애들이 결국엔 나중에 기억하는 건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어른들이 이제 어른스럽게 자기를 이제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애써줬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10대 아이들의 뇌, 이 사춘기 시기의 뇌를 일반인을 위해서 나와 있는 책들 같이 읽어보시면서 좀 넘겨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다른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아이라면 좀 보통 사춘기 시기에 또 이렇게 일종의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나요? 네. 그냥 과도기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다른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좀 정도가 심하면 예, 뭐 좀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아빠인데요. 거의 하루 종일 폰을 보는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긴 하는데 책상에 앉아 책 펼치고 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혼도 내보고 타일러도 받지만 금세 비슷해집니다. 마음의 문도 닫히지 않고 또 긍정적인 변화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고민이 되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근데 앞에 질문 주신 것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거 잠깐만 하나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여자의 뇌란 책 하나 있고 남자의 뇌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쓴 저자는 같은 분으로 루안 브리젠딘이라는 외국 학자분이라서 검색해 보시면 이건 쉽게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춘기 애가 있어서 집안이 다 살얼음판이고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써주셔서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잠깐 좀 나는데요. 이 시기는 아이들이 아까도 전 사례 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하고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도에 따라서 심한 아이도 있고 좀 덜한 아이도 있지만 그걸 어느 거는 정상이고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폰을 하루 종일 보는 게 문제인가 네, 봅니다. 네. 지금. 이때 저는 좀 이 말씀 참 진료실에서 부모님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종일 핸드폰해요. 종일 게임해요. 이러면 옆에 이제 애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니거든 막 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사실 좀 시간을 점검을 해보면 정말 종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학교 다녀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폰을 보는 건 종일 본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공부했으면 좋겠는 시간에 폰을 보니까 이제 종일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요즘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서 정말 지난 1강 시간 때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뭐 잠깐 하는 뭐 몇 시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종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한번 시간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또래들과 비교를 해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높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 또래 여자애들은 다 그 시간 정도를 하더라. 이럴 때는 과연 우리 아이만의 문제인가 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또래들하고 비교해봐도 우리 애는 정말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한번 그런 거는 그냥 종일한다가 아니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부모의 관찰을 그냥 감정을 섞지 않고 불안과 아까 분노가 없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의 갈등이 있을수록 나의 불안이나 분노감 이런 감정이 전달되면 대화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전달하는 뜻으로 예를 들면 엄마 어저께 보니까 너가 10시가 넘어도 그렇게 핸드폰을 하고 하면서 늦게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엄마 너가 그렇게 저녁까지 한 날은 꼭 그 다음날 수업할 때 굉장히 졸리고 피곤해하더라. 그런 게 참 걱정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관찰을 감정 없이 좀 전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사춘기 애들하고 대화할 땐 얘네들이 창피해하지 않게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는 게 안 좋냐면 아이들이 어른들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신경 쓸 게 많을 때
소리 어떤 소리를 자꾸 들으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더라도 어른들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굉장히 이제 엄마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뇌가 더 피곤해진다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이 되면서 좋은 말을 한마디만 꺼내도 이제 좀 그만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민감해질 때는 차라리 대화보다는 꼭 해야 된다면 문자나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체를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모의 그런 관찰을 감정 없이 전달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안대로 애가 행동하도록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내는 거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항상 이런 얘기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너무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다 또 실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꾸고 생각을 한다는 건 당연히 어른들도 그렇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우리 남편의 저 습관 너무 싫은데 남편분이 우리 아내 저런 거 정말 보기 싫은데 그거 바꾸셨어요? 못 바꾸셨을걸요. 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모습을 물론 성장하는 아이들이니까 바꿔주고 싶은 그 마음이야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거라서 당연하지만 그걸 바꾸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특히 한 번의 해결책은 없어서 시간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요즘 이렇게 폰 오래 보는 아이들 문제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루 종일 보는지 뭐 이런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랬을 때 감정을 싣지 말아라.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야단치듯이 비난하듯이 말하지 말아라. 때로는 문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아이들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쉽게 터놓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이제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는 게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5분 이상이 힘드네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아들 둘 가진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신다는 거 이런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아들 둘 이상 키운다는 거는 당연히 힘든 거구나라고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있는 집들도 굉장히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얼마나 지금 어려우신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어머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게임 얘기 외에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거 참 걱정되시겠죠. 근데 부모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창의성을 굉장히 발휘해야 되는 일을 새로 배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들이 게임만 좋아한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공부에 대한 관심을 얘기를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는 게임 얘기는 잠깐 관두고 요 얘기하자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건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게임에 연관된 다른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얘가 게임 컨텐츠를 봐야 돼요. 우리 애는 전쟁 게임, 뭐 싸우는 게임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전쟁이나 이런 싸우는 것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런 거 박물관, 뭐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전쟁의 역사 이런 거에 있는 관련된 뭐 책이나 만화책 같이 봐도 되고요. 전쟁이 이거 보니까 독일의 전쟁에 대한 게임이야. 그러면 얘가 독일에 대해서도 그 시기 독일에 대한 관심을 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또 게임이 뭐 총기다. 어머님들 너무 총기 싫어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공격성에 대한 게임을 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총기의 원리 이런 거 다 또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게 총기에 대한 걸 네가 한번 그려봐라. 이 총기랑 관련된 뭐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 연관돼서 하면 또 아이들이 관심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하고 엄마랑 대화를 잘했던 아이들은 힘들고 싫은 일이 생겨도 엄마가 내 게임도 얘기가 좀 됐는데 그럼 이렇게 힘든 것도 엄마랑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빠랑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맨날 주구장창 게임 얘기만 하는 거 이거 좀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엔 그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의 대화를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쌓아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게임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관심사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또 팁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2 아이가 말수가 줄고 활동량도 줄어서 공감하는 역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답도 안 해서 마음을 닫았나. 가끔은 이렇게 대화도 좀 해보려고 하고 같이 좀 이렇게 동행을 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고 맛있는 걸 사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중이니까요. 그냥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비슷한 질문이긴 하네요. 앞에 나온 거. 네, 이제 중2병 아이들, 뭐 중2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뭐 이렇게 화성에서 온 애들이다, 뭐 이런 얘기, 외계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뇌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전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온라인으로 올려주시는 글들에 다른 책들 없는가 뭐 이런 얘기 주셨는데요. 중2 사춘기 아이들의 이해에 대해서는 장 다비드 나지오라는 학자가 쓴 위기의 청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이랑 같이 보시면 두 가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을 다루는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상담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공의 치료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같이 좀 보자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춘기의 뇌 특징은 잘 피곤해하고 힘들수록 입을 닫아버리는 특징을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시기고요. 그래서 다른 활동은 다 괜찮고 엄마랑 대화는 안 되는데 또래 관계나 학교 생활은 괜찮다. 그럴 때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사례처럼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뭐 얘랑 잘 지내려면 이제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금융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눈치는 사실 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눈치 보는 걸 그 아이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그런 자리는 지켜가시면서 아이 상태를 계속 좀 지켜보시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로서 내가 항상 너를 어떤 모습을 보이든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전달만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나 뭐 편지나 선호하시는 걸로 전달만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부모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랑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와 한번 같이 상담받아보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다수 아이들은 집에 가족들하고는 힘들어도 바깥 생활은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럴 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시죠. 네. 다른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사춘기 아이의 좀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좀 맞춰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가 좀 안 남아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남편분이 직업군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휴가를 일체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들을 무려 2년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10살, 7살 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타인과의 만남에도 점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미래만 상상하고 있어서 지켜보는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아이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 진료실에서 군인 가족들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요즘에 이제 방역 때문에 군인분들이 뭐 이제 의료진들도 그렇지만 또 방역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희생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영역에 계신 분들이 있죠. 이런 어른들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애들은 그걸 잘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좀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의 요소가 아니라 부모의 실망, 좌절, 분노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뉴스나 온라인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은데 그런 자료에 아이가 계속 노출이 되면서 부모 역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본 상황이라면 아이들은 아까 앞 시간에서 김창희 원장님 얘기 주셨던 것처럼 부모의 불안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티가 안 났다, 안 내셨다고 생각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전염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힘들어해서 우리 아이가 그걸 보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좀 방역에 뭐 위해가 되는 그런 만남을 계속 가지는 것까지 하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안전한 자연 활동은 계속 하게 한다던가 온라인으로라도 친구들 자꾸 만나게 해주신다던가,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의 시간이 부모님들이 노력한 그런 기억이 남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이 이 상황을 절망하시지 않는 거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아우슈비츠에 있는 상황인데도 아버지가 애한테는 마치 피크닉 간 것처럼 좋은 상황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서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좀 그렇게 영화까지 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 부모로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네. 이 부모님들께서 내 마음이 어떤지, 혹시 또 내 마음을 우리 아이한테 마음을 읽을 때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다들 힘드시겠지만은 사실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마치 부모님이 슈퍼맨, 슈퍼우먼이 돼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압력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늘 강의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그 조언이라든지 팁을 많이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정말 어렵지만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슬기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강의해 주시고 또 고민 사례 또 답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지금 다는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답변해 주신 배승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두 강의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치고요. 다음 마지막 우리 아이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세 번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예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 오늘처럼 오후 7시 15분에 시작되고요. 다음엔 영상 송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 말씀을 드리고 3차 시 주제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입니다. 그래서 김은지 센터장님이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박준성 원장님께서 위기에 처한 아이, 주로 자해 자살 시도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